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신냉전 시대 제조업 트렌드가 바뀐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 무역 전쟁 2차전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1차 합의 내용을 깨버리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일단 1차 합의 내용은 유지한 상태에서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2차 무역 전쟁이 조금 앞당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만, 홍콩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중 간의 대립이 지금 심해지고 있고요. 한국도 결국 시간 문제겠지만 과연 미국일지 중국일지 4차 산업시대에 어느 나라와 함께할지 좀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계속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도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그래서 조금 현명한 대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요거 때문에 경제적인 업적을 내세우기가 힘들어졌죠. 이 재선 캠페인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중국 책임론을 내세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내용 말고 좀 더 패권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좀 크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4차 산업 시대로의 전환이 앞당겨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앞당겨졌다는 얘기는 향후 30년, 40년 이상을 주도할 수 있는 이 4차 산업 시대의 패권 전쟁도 앞당겨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슈들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 2차전이 생각보다 앞당겨졌어요. 저는 이제 기존에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는 미중 무역 2차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지금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다 앞당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든 뭐 경제적으로든 미중 패권 전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중국을 제외한 4차 산업 관련 밸류체인 구축을 구상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강국인 한국과 그리고 TSMC라는 거대한 기업을 보유한 대만의 협조가 매우 필요한 상태입니다. 일단 대만 쪽에서는 미국 쪽으로 거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이 남았는데 한국도 조만간 어떠한 제스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쏘아 올린 또 하나의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게 제조업 관련인데 제조업의 탈중국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심해질 거라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특히 4차 산업 중심의 새로운 제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차 산업 중심의 새로운 제조업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계속 이런 것들을 구축할 것이 아니라 좀 장소를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안정적으로 기업을 꾸려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 제조업의 탈중국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일단 기존에 우리가 제조업 인프라라고 해서 중국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왔고 실제로 중국 쪽에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장 큰 이유로는 이 값싼 인건비가 큰 이유로 꼽히겠죠. 그리고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중국 내부로 많이 유입시키면서 자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신경 쓰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신경을 썼거든요. 중국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이제 4차 산업 중심의 새로운 제조업 인프라거든요. 여기에는 자동화가 핵심입니다. 자동화라는 얘기는 인건비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결국엔 기존의 그 선진국들은 이미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해결이 된다. 인건비가 해결이 된다. 그럼 굳이 중국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그동안 밖으로 나가 있었던 기업들을 다시 이제 귀향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제조업의 탈중국화는 막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제조업 인프라는 결국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이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의 그 피해 영역에서 일단 탈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라는 이슈, 요것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 공급망, 이것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느꼈거든요, 기업들이. 여기에 또 핵심이 또 자동화죠. 로봇 생산. 로봇에 의한 자동화, 그리고 최소 인력으로도 이제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려면 결국 이 자동화, 이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기업들의 이런 제조업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국으로 다시 그 기업들의 공장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는 규제 완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혜택들,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밖에 나가 있던 그런 기업들에게 좀 혜택을 좀 많이 주고, 규제를 완화시켜서 자국으로 공장을 이전을 시키는데, 이제 4차 산업 중심의 제조업 인프라를, 자국 내에서 조금 조성해주기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선진국이랑도 같이 연계해서 좀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해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라는 이슈가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 제조업 생태계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가 좀 보면은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자동화 설비 구축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훨씬 큰 이득이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 완화 문제로 공장 이전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큰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일단 비용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것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처음에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좀 불리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효율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비용과 그 효율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처음에 비용을 투입했던 시점보다도 올라서게 되는 그런 구간에 결국 도달할 겁니다. 근데 이런 자본 여력이 없어서 자동화 설비 구축도 못하고 이전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효율을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게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점점 효율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 밀릴 겁니다. 경쟁력에.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이런 기업들은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금의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그리고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둔 기업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또 어떻게 바뀌느냐. 결국 M&A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처음에 투입했던 그런 자금을 다 만회하고도 남는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시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때는 잉여 자금이 늘어난 속도도 굉장히 가파라집니다. 인건비가 대폭 줄어든 상태로 이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잉여 자금이 본격적으로 쌓이는 그 시기가 되면은 이들 기업들이 이제 M&A를 진행을 할 텐데 M&A 대상은 이제
명확합니다. 기술력. 기술력은 있는데 아직 4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못한 좀 흔들리는 기업들이 이제 M&A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들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 알짜배기 기업들 이제 인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수를 하냐? 기술력만 흡수를 하고 인력은 흡수 안 합니다. 인력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미 자동화 구축해놨는데 인력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 기술을 흡수했을 때 당시 이 기술을 당담했던 그런 핵심 인력들만 흡수를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생산 라인에 이제 투입됐던 인력들은 이들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만 흡수하고 인력은 흡수하지 않는 형태의 M&A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기업의 공룡화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 이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임금 체계도 이제 앞으로 크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기술 담당이겠죠. 기술을 계속 보완하고 업데이트하는 사람들,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자동화, 이것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은 그 기술을 로봇이 이제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로봇 시스템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제 개발자들,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고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 외에 인력들은 오히려 임금이 삭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금 체계도 결과적으로 이 제조업에서는 크게 바뀌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뿐만이 아니고 아마 에너지 쪽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석유, 이 소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석유 소비는 대부분 이제 큰 공장 중심으로 소비가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소비가 될 텐데 이 에너지 인프라 쪽도 좀 같이 놓고 보면 이 제조업 생태계뿐만이 아니고 이 에너지 생태계 역시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놓고 보면 되는데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다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조업 생태계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크게 봤을 때 이 정부의 역할론을 우리가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 코로나빨로 촉발된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정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흔히 이제 빅브라더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4차 산업 시대로의 그 전환, 그것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그 정부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을 재정정책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는 또 고용에 대한 문제, 실업에 대한 문제. 이제 과거와 달리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런 무슨 큰 위기가 왔을 때 고용이 크게 꺾이고 실업률이 대폭 증가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냅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중앙은행과 정부들이. 과거에 그렇게 놔둬봤더니 오히려 그것을 재건하기 위한 비용이 더 크게 들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최대한 케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재정이 또 투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특히나 과거 위기는 대부분 금융경제에서 실물경제로 전이가 되면서 통화정책으로 해결한 반면 지금은 그 반대가 됐기 때문에 재정정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가 되고 결국 큰 정부, 이런 이론들이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이게 안 나타나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이 나오고 뭐 안정화되는 상황으로 이제 도달한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이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를 항상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디지털 화폐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 도입이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의 그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A라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전염병 문제가 터졌어요. 여기서 바이러스 문제가 터졌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여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을 100%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2차 감염되고 3차 감염으로 연결되는지를 모든 경로를 다 차단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화폐가 도입이 되면 디지털 화폐는 결국 사용을 하려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A라는 지역에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도록 만약에 구축이 된 환경이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하더라도 그때 그 당시에 여기를 이용했던 모든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정부가 다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감염, 3차 감염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안정을 위한 통제죠. 근데 이것이 나쁘게 쓰이면은 이제 감시로 바뀔 겁니다. 감시. 물론 리스크는 당연히 이게 더 크죠.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리스크가 이번에 우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배제가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에서는 선택지가 없어요. 이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국 중앙은행들이 계속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도 결국 정부의 역할 확대, 그리고 큰 정부론 여기에 다 힘을 보태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이슈가 정말로 많은 것을 바꿨어요. 생각보다. 뭐 사이클뿐만이 아니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아예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고 굉장히 중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수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